슬슬 해설지를 나눠드릴게요. 네, 답안지랑 제발 과제. 과제 좀. 오케이. 이름 저쪽 뭐야? 오케이. 과제를 낸다. 이름 저쪽 뭐야? 오, 해설지에다 보고 있어서 이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오늘 빼고 한 4회인가? 남았을걸? 그래서 어쨌든 제일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그때는 올해 나왔던 6, 9 그리고 10월까지 해서 딱 총정리 한번 제일 마지막에 하자. 그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올해 나왔던 교육청에서 좀 괜찮은 표현들 몇 개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심화 주제들 있잖아. 그거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해야지. 남은 게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아마 리뷰업 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롤스 노지 분배랑 교정 끝내고 완전히 그리고 이제 국가와 시민 끝내고 자연관이랑 평화윤리 하면 거의 뭐 심화 주제는 끝입니다. 근데 얘들아 일단 모의고사를 좀 보자. 모의고사. 네? 네, 총 일단 봐봐요. 일단 1번은 안 한다. 1번 하지 말자. 알겠죠? 근데 1번 안 하는데 이제부터 좀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게. 아니 적어도 우리가 윤리학 종류에서 나올 만한 좀 어려운 주제는 메타야. 메타 말고는 딱히 막 어려울 게 없고 그 다음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론 규범이든 실천이든 간에 규범 윤리학이 객관적 도덕 원리의 정립이란 말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해. 제발 알겠죠? 객관적 도덕 원리라는 말은 보편적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치우면 안 돼. 이거 이미 수능의 제시문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원리의 정립. 근데 만약에 객관적 뒤에 뭐 언어의 의미를 명료화한다니 뭐 논리적 분석한다 이런 것도 메타인 거고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 윤리학의 논리적 분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론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왜 그런지 충분히 많이 말했어. 메타 윤리학자들은 맞죠? 이론 윤리학자들은 이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고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메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진리의 존재 가능성, 인식 가능성 이런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으니까 맞죠? 메타윤리학은 이론 규범의 전제 자체를 탐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더 선행한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는 윤리학 종류는 딱히 없어.
그리고 이제쯤은 실수는 알겠지만 가치 중립적 보자마자 바로 메타 기술 규정 짓지 말고 뒤에 꼭 보기 보고 문장 보고 판단해야 돼. 자, 근데 2번을 좀 봅시다. 얘들아, 에피크로스랑 도가가 어쨌든 죽음 간에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입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에피크로스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했었잖아. 서양 윤리는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을 구분을 해. 일단은 알겠죠?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 에피크로스는 삶이 더 중요해. 왜냐면 죽음은 아무것도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삶이 더 중요하고 삶에서 이제 즐거운 삶,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도가는요 삶과 죽음 자체를 애초에 뭐한다? 나누지 않아. 알겠지? 나누지 않으니까 에피크로스랑 도가를 좀 비교할 때는 에피크로스는 삶을 더 삶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혜의 참된 지혜를 깨달은 현자는 삶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근데 도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도가 에피크로스가 나왔어. 참된 지혜를 통해 삶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누구만 가능하니? 에피만 가능한 거지. 알겠죠? 도가는 참된 지혜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도가도 불교잖아. 그럼 얘들아, 어쨌든 1번에서 절대 안 되는 표현이고, 2번 얘들아, 현자는 죽음이 인생의 고통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라고 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알겠죠? 이런 관점에서 죽음을 열망하지도 마라. 이런 것들이 에피쿠로스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덕을 갖춘 현자는 뭐조차 즐겁게 여긴다. 가사성조차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이거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이거 이미 작년 수특에 나왔던 개념이야. 알겠죠? 죽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보통 지금까지 죽음을 계속 안 좋게 이야기했거든, 불교에서. 근데 이게 작년 수특에 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설명은 또 없어.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깨닫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고, 맞죠? 그러면 죽어서 또 다른 생으로 나타나게 되면 또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는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죽음은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이거 PPT가 잘못됐어.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열반해야 되잖아. 근데 열반의 뜻은 뭐였니? 결국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잖아. 알겠지? 그리고 한 개 더 기억해야 될 거. 생사와 열반의 관계가 평등하다라는 걸 깨닫는 경지가 무슨 경지니? 그게 해탈의 경지야. 생사와 열반의 경지가 평등하다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불교는 가장 궁극적인 경지는 이것과 저것 안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생사와 열반의 경지가 평등하다라는 건 이미 평가가 나왔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야, 알겠지? 불교에서 좋은 거, 좋은 거고. 5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성과 사랑은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내가 보기를 좀 어렵게 만들긴 했는데, 일단 칸트랑 공리주의잖아. 그럼 5번은 워낙 많이 나왔어. 이게 알잖아. 칸트 입장에서 어떤 경우를 하면 동정심에 따른 행위라면, 맞죠? 동정심이 행위의 동기가 된다면 이익 준다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 없잖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많은 고통이 된다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외 원조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이익 주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 자신에게 많은 고통이 된다면. 그러니까 5번은 둘 다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윤사에서 한번 나왔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많이 틀렸어 당시에. 왜냐면 벤담함에 뭐만 떠올리면 질만 떠올리거든. 그러니까 질 없다 이것만 떠올리니까. 근데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두 가지의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했을 때잖아. 맞지? 그럼 양이 더 많은 쾌락은 당연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애들 한 번 더 말하자. 벤담 형벌에서의 양과 질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해. 알겠지? 공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질을 고려하진 않아. 형벌은 양과 질을 고려해서 공리의 양을 높이는 거야. 형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본이잖아. 우리가 공리주의 문제 푸는데 의무보고 칸트 이 정도의 뇌는 아니잖아 이제 우리가. 자, 벤담에 따르면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한 건 뭐다? 쾌락과 고통이야.
쾌락과 고통이 인간에게 뭘 해야 될지를 지시하고 인간이 목적으로 삼는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원리가 뭐다? 최대에서 최대 행복의 원리인 거지. 거기에 따라 의무가 있는 거고, 물론 공리주의가 말하는 의무들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요. 알겠죠?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쉬워 의무 이야기하잖아. 해외 원조.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2번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칸트가 일단 도덕과 행복이 필연적인 건 절대 아니야. 알겠지? 이건 아니야. 이건 당연하잖아. 맞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은 아니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칸트에 따르면 경향성을 쫓는 사람들이 경향성을 추구해. 경향성을 쫓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 가능해. 가능. 알겠죠? 근데 이제 칸트의 제시문에서 좀 나오는 표현 중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야 우리가 칸트로 빙의해봐. 너희 칸트야. 너희 최대한 이성적이고 공평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만 하려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너희들이 봤을 때 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 누리는 거 본다고. 맞지? 욕구 쫓아서 행복 누리는 사람 볼 수 있다고. 근데 좀 별로라고 그런 사람들은. 불쾌하단 말이야. 그래서 칸트가 봤을 때 행복을 누릴 자격, 이 자격 알겠죠? 행복할 자격을 만약에 갖추려면 반드시 선의지에 따라야만 해. 알겠죠? 경향성에 따른 사람도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별로야 칸트가 봤을 때. 근데 행복의 자격은 반드시 선의지를 따르는 거야. 반드시. 그리고 1번은 제가 한번 해봤어. 선의지도 습득하는 거 아니잖아. 이미 주어진 거니까. 건전한 지성에 내재돼 있으니까. 근데 1번은 뭐 이야기 했냐면 아니 우리 봐봐. 도덕에 이룰 수 있는 자연적 소질. 예를 들면 동정심, 양심,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그걸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물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도 도덕에 이룰 수 있는 자연적 소질을 계속해서 뭐 하기 위한 거니? 유지하기 위한 거지. 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득이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틀린 말인 거지. 칸트 입장에서. 습득이라고 할 수 없어. 유지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선의지도 뭐 될 필요만 있다. 개발될 필요만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알겠죠? 선의지도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따라야 되고 개발될 필요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건 1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보자. 자, 리브어 한 부분만 더 다시 천천히 한번 말해볼게.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리브어식 표현들, 좀 어려운 것들. 얘들아, 자 분명히 리브어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비교하면 개인의 도덕성이 더 열등해. 집단의 도덕성이 더 열등해.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충동, 본성 충동.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고 했어. 이기적인 본성도 있지만 이기적 본성은 더욱더 높아져. 강화되어져 나타나. 집단 내에서는. 이타적인 거는 이타적 본성은 마치 집단에 대한 충성, 애국심과 같은 것들로 나타나서 자기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리브어가 봤을 때는 이타심이라는 것도 한낱 이기주의인 거야. 집단에 대한 이타심은 결국 한낱 이기주의에 불과해. 알겠죠? 그래서 모든 집단들은 예외 없이 다 이기적이야. 순수하게 다른 집단 배려하고 다른 집단을 막 고려할 수 있는 집단 인간 세계에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모든 집단들은 윤리적이기보다는 뭐다? 정치적인 거야. 윤리적이지 않아. 정치적이라는 거는 집단과 집단의 관계는 힘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알겠죠?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돼.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그러면 아니잖아. A 집단 이만큼의 힘, B 집단 이만큼의 힘. 그러면 모든 집단들은 이기적인데 이 집단이 이 집단에 대해서 뭐 하니까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강제력의 행사가 집단 간에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과도한 강제력의 행사가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켜. 그럼 B 집단은 A 집단에 대해서 양심에 호소하고 도덕성에 호소해야 돼. 그런 거 안 된다 했잖아. 우리도 똑같이 뭐 해야 돼? 이기심 발휘해야 돼. 알겠죠? 똑같이 우리도 이기심 발휘하고 강제력 사용해야 되고 투쟁해야 돼. 알겠죠? 이기심 발휘하고 강제력 사용하고 투쟁 발휘해야 돼. 이런 것들을 리브어는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했던 거잖아. 알겠죠? 비합리적 수단인 거야. 그리고 내가 교육청에서는 투쟁 관련해서 리브어는 이왕이면 비폭력적 방법이 낫긴 하거든.
알겠죠? 그런데 모두 가능하다. 폭력도 가능. 알겠죠? 폭력도 가능하다고 기억해야 돼. 폭력적 강제력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이기심, 강제력, 투쟁과 같은 비합리적 방법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가 결여되면 안 된다. 선의지라는 걸 결여하면 안 돼. 도덕성의 통제를 받아라. 이거였어. 맞죠? 그래서 도덕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즉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번 구평 강제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한다? 강제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알겠지? 이건 강제력을 없애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필수적이지만 알겠죠? 최대화된 강제력이 아니라 최소화된 강제력이야. 그래서 강제력을 제거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 알겠죠? 도덕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최소화된 강제력으로서 힘의 균형을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교육청에서 한번 뭐 하느냐? 제일 마지막으로 사회 정의에 기여한 폭력이, 알겠죠? 사회 정의에 기여한 폭력이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지? 왜냐면 선의지에 부합 여부에 따라서야. 알겠니? 선의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지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니부어 입장이었던 거고. 알겠죠? 요것만으로는 안 돼. 그리고 또 그해 당시에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기억해라.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자. 얘들아, 근데 이런 강제력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추구하더라도, 알겠죠? 강제력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부어 입장은, 니부어는 기독교잖아. 니부어 기독교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순수하게 다른 집단 배려할 수 있는 집단이 없듯이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또는 사회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알겠죠? 그건 불가능해.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력, 그러니까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이 강제력의 사용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한번 교육청에서 나왔었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막 이거 옛날에 어떤 얘기 됐었냐면, 간디가 자국민들과 단결해서 비폭력적인 불매운동을 하잖아. 영국 상품에 대해서. 그거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영국 상품에 대한 비폭력적 불복종 운동은 일종의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거거든. 비폭력적인 거고. 근데 어떤 일을 초래하냐, 인도에 영국산 제품을 공급하던 영국인들의 생계가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니부어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냥 충분한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얘들아. 충분한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워지기 위한 충분한 정의인 거지 완전한 정의는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니부어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맞서고, 알겠죠? 강제력은 강제력으로 맞서고, 투쟁은 투쟁으로 맞서야 돼. 니부어는 현실주의 신학자야. 그리고 니부어는 당연히 이거 맞잖아. 사회정의 추구한 사람이잖아. 사회정의. 개인윤리보다는 사회윤리를 더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선지도 맞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구하면서 한 번 더 저번부터 했던 이야기가 개인윤리의 이상과 사회윤리 이상을 구분을 해야 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개인윤리 이상 이타심, 사회윤리 이상 정의. 이거 두 개를 구분은 해야 되지만 요거 두 간의 관계를 막 대립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니부어. 그리고 참고로 니부어는 그래서 한 작년인가 수특인가에 마르크스랑 니부어가 같이 나오기도 했어. 왜냐면 마르크스랑 니부어의 공통점이 폭력 가능이잖아. 사회 정의를 위한 폭력이 가능하잖아. 마르크스야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알겠죠? 근데 이제 니부어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건 뭐냐? 마르크스의 폭력은 다 죽이잖아. 지배 집단 다 죽여야 되잖아. 그럼 니부어가 봤을 때 뭐가 결여된 강제력이니? 선의지가 결여된 강제력인 거지. 그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야 돼. 다시 니부어에 따르면 애국심은 항상 사회 정의를 보장하니? 아니야. 알겠지? 애국심이 사회 정의를 항상 보장하지 않아. 이런 것들 자 니부어입니다. 근데 그럼 욕심이 사회적인 일으킬 수 있어?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 근데 보통 지금까지 평가에서는 항상은 아니다라는 거지.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6번은 쉽죠? 맞죠? 놀스랑 싱어 입장인데 얘들아 5번 가능하다 했다. 이제 놀스도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도 원조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예 나왔고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작년수는 이제 아예 문장을 기억해야 돼.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도 놀스한테서 원조의 목적으로 가능은 해. 알겠죠? 그리고 올해 수특에 그런 비슷한 제시문이 있어. 한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평등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불평등 개선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둘 다 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도 안 돼. 맞죠? 복지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2번 둘 다 가능하고 맞죠? 둘 다. 뭐 어렵지 않잖아. 1번은 워낙 기출을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넘어갈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8번 7번 좀 넘어갑시다. 8번 7번 넘어가고 9번 얘들아 한 번 더. 칸트 루소 베카리아인데 어쨌든 루소는 이것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생명권을 양도한다라는 거의 목적이 생명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뭘 위한 거다? 보존하기 위한 거야. 생명권의 양도는 알겠죠? 생명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존이 목적인 거고 얘는 누가 봐도 베카리아죠. 맞죠? 자 근데 다시 1번 얘들아 칸트가 형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정의야 정의. 알겠지? 공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오로지 정의를 위한 수단은 가능해. 정의를 위한 수단 칸트도 다 가능해. 그래서 1번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고 답은 쉽잖아. 2번이잖아. 맞죠? 너희 루소가 이제 뭐 사형 말고도 추방형도 가능하다는 거 알 거고 칸트는 반드시 사형만이 정당하고 맞죠? 답은 2번이죠. 근데 3번은 내가 말을 좀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애초에 복리주의는 형벌이 일반인들한테 뭘 유발해야 돼? 공포를 유발해야 돼. 맞잖아. 두려움 줘야 되잖아. 그게 예방이잖아. 알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주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공개적이어야 되고 가시적이어야 되겠지. 알겠죠? 공개적 가시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막 3번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보기로 만드는 거야. 나머지는 쉽죠? 5번 나 이야기했다. 칸트 내적 사학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자, 명령자, 협력자 다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5번은 직접 저지른 사람에게만 사형이 집행된다라는 거는 칸트 입장에서 부합하지 않는 거죠. 맞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1번도 워낙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누구 봐도 칸트만이잖아. 맞지? 칸트는 인간의 의무는 오로지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는 거고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의무는 있지만 그거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잖아. 맞죠? 다 환원되는 의무니까 1번은 기업은 당연히 칸트만 가능해. 그 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 내가 테일러가 이거 유일한 기준 아니라고. 어떤 이야기 했었니? 기계도 목적 지향적이라고. 기계도 목표를 지향하지만 기계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지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하면 테일러 안 돼. 생명활동이야. 생명활동. 그 다음에 디귿은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테일러 얘들아 자 테일러 물론 올해 국평에서는 싱어나 레건도 가능한데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존재와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똑같지 않다. 맞지? 예를 들어서 싱어한테 도덕적 지위는 오로지 인간이랑 일부 동물이잖아. 근데 이번 국평에서 말했듯이 모두 대상은 될 수 있다. 의무의 대상은. 생태계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은 돼. 간접 의무로서. 알겠죠? 근데 그거는 워낙 지금까지는 테일러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기도 해. 테일러가 개별 생명체까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는 평가원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 근데 의무의 대상은 개별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간접 의무지만. 알겠죠? 그리고 올해 수안에서 얘들아 올해 수안에서 테일러의 자연존중 의무에 불침해 의무 같은 것들 있잖아. 해를 가지 마라. 근데 이거 개별 유기체만 이야기하지 않아. 생명군집 알겠죠? 생명군집이라든가
생명체, 종 이런 거 다 포함시켜. 알겠죠? 그래서 테일러한테 어쨌든 얘들아 확실한 거, 자연 존중의 의무는 생명체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개별 유기체만, 개체만 이야기하진 않아. 근데 도덕적 지위는 오로지 개체야. 개별 유기체야. 합시다. 그다음에 12번 어렵지 않고 13번 어렵지 않고, 얘들아 1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억 너희가 두 개 떠올려야 돼. 놀스한테 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맞죠? 아니면 사회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독재 체제들, 알겠죠? 독재 체제들, 거기서는 불복종이 성립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알아라. 이것도 올해 수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정의론에서 보고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놀스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결의 원칙을 절대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한번 평가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거부다. 이 말이 안 돼.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놀스가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입법자들의 다수결에 따른 원칙을 인정을 하니까 실제적 권위를 갖긴 해. 알겠죠? 실제적 권위를 갖지만 내가 해설지에 자세히 넣어놨죠. 그렇지만 그건 뭐 아니야.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야. 왜? 불복종 가능하니까. 일단은 인정한다고. 알겠지? 일단은 인정한다고. 그래서 실제적 권위를 갖는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권위도 아니다. 이것은 워낙 놀스한테 뭐 싱어 대령표를 많이 이야기했고, 맞죠? 정의관을 변경, 정의관에 대한 이런 것들 있잖아. 싱어 가능하고. 근데 니은 선지. 그다음에 얘들아 다시 사회계약론 15번. 얘들아 15번의 기억 3명 다 O, 맞죠? 그다음에 니은 로크 O, 누구도 O, 루소도 O. 특히 루소 누구 대상으로? 집행권을 위임받은 정부를 대상으로. 알겠죠? 집행 권력을 위임받은 군주나 정부 대상으로 한 교체 가능성 인정해. 저항권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굳이 따지면 이거지. 로크는 집행 권력을 대표하는 군주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대해서도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고, 알겠죠? 근데 로크 입장에서는 입법부에 대한 저항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알겠죠? 저항권의 대상이 루소는 집행부에 대해서 가능해. 집행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알겠죠?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범위가 입법권으로 항정 무조건 맞아. 루소한테. 행정권이나 사법권은 정부나 군주한테 위임되는 거고.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아니 주권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루소는 꼭 기억해. 루소는 주권이랑 정치 권력은 아예 별개야. 다른 거야. 알겠죠? 주권과 정치 권력을 별개의 것으로 보니까 루소는 정치 권력이 주권의 일부로 보지도 않아. 알겠죠? 그러면 정치 권력에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이 있을 때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입법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홉스랑, 알겠죠? 홉스랑 루소의 차이야. 홉스는 정치 권력이랑 주권을 구분 안 해요. 홉스는. 근데 루소는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가능하지.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져야 하는 거는 둘 다 가능하잖아, 맞지?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져야만 한다. 알겠죠? 그건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8번? 얘들아 18번은 다 알죠? 내용은 뭐 이제 놀스랑 노직인데 1번 말도 안 돼. 맞지? 최소 소외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재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잖아. 맞죠? 정당화될 수 있고 워낙 자유의 제한 많이 이야기했고. 4번 두 가지 또 올리면 되겠다. 교정에 따라서도 절대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부적 재능이라는 거는 취득과 이전에 따르지 않더라도 자연적 권리로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연적인 권리로서.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내가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했었잖아. 놀스는 어쨌든 최소 수혜자에 대한 차등의 원칙이 일종의 보상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거고, 노직의 입장에서는 얘들아 현실의 역사가 항상 정당하지만은 않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막 약탈하고 빼앗아온 역사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당하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교정이 이루어지잖아. 교정. 알겠죠? 그래서 교정의 원칙이 그렇게 부당하게 이전된 것에 대한 보상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교정이 보상적 취지로서 실현될 수 있어. 그래서 보상이라는 단어는 꼭 놀스만 떠올리지 말고, 알겠죠? 문맥을 보고 노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쉽죠? 맞죠? 19번은 어렵지 않을 거고, 절대로 세계국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다만 이거는 기억하라고 했다. 얘들아, 너희가 단어에서 칸트 입장에서 평화연맹이랑 뭐 세계국가랑 뭐 세계정부랑 세계공화국이 나온다면, 세계국가는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칸트의 연구 표현에 따르면 이 적극적 대안으로서의 세계국가가 아닌 소극적 대안으로서의 연맹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의 규정이야. 그냥 평화연맹은 소극적인 대안이고 세계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이야. 알겠죠? 그렇게 나오기도 해. 그리고 5번은 왜 안 되냐? 이미 평가원에서 칸트 뭐 가능하다 했니? 폭력이란 단어 썼어. 평가원에서.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방어 전쟁도 하나의 폭력으로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칸트는 되는데 갈통은 안 돼. 갈통은 폭력 쓰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적어도 갈통한테 방어 전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칸트는 어쨌든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폭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엔 칸트가 안 되는 표현이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지? 맞죠? 네. 됐죠?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칼뱅도 자유로운 선택 아닌 거 알죠? 칼뱅도 신의 소명이야. 알겠죠? 신의 소명이니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빨리. 이거는 이제 올해 교육청 거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정리하고, 자, 이제 너희가 내가 따로 한 번도 교육청을 봐준 적이 없어서 얘들아, 오답률 너무 높은 거는 솔직히 별거 없고, 네, 지금 딱 10분이면 3월 거 다 풀 수 있죠? 동그라미 친 거? 오늘 10분이면 다 풀 수 있죠? 10분밖에 안 해. 10분이면 빨리 10분. 그 3월 거 빨리 오답률 동그라미 친 거만 빨리 10개 해줘야 되나?
좀 자기가 좀 빨리 풀면 제시문도 한번 봐봐. 내가 제시문에서 이거 충분히 보기로 만들어질 만하다는 걸 알려줄 건데 이왕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내 생각이 일치하면 너무 좋잖아. 이제 우리 한 10분 정도만 끊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거의 다 거진 다 풀었으니까 10분 정도만 쉬었다 합시다.